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거기 저번에 우리 추론적 읽기 했죠. 그럼 추론적 읽기에 들어가는 여기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풀비린내에 대하여 라고 하는 현대 수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가볍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추론적 읽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제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뭘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추론을 계속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현적 읽기에 관련된 부분은요, 뒤에 이제 학습활동 부분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학습활동 부분을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추론이 이제 이 작품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용 중심적인 내용이 뭐야?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4페이지부터 해서 넘어가서 66페이지까지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제 여기 작가분을 보시면은 나이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시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 섬세하고 조용한 어조, 그러니까 좀 약간 따뜻한 생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작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덕 작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수능이나 학평, 모평을 공부를 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을 조금 특징을 알고 있으면 조금 접근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쓰고 계신 작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갈래를 보시면은 이제 갈래 같은 경우에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먼저 처음에 들고 왔는데요. 갈래를 보면은 현대 수필 작품이에요. 수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가 따를 숫자고요. 피는 이제 필기구 할 때 필기구예요. 그럼 필기구가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럼 필기구가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필기구, 그러니까 펜, 연필이 가는 대로 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유롭게 쓴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필 작품에는 바로 장르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기가 있겠죠. 일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쓸 때 어떻게 해요?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기 같은 경우에 쓰면은 특별한 어떤 형식 없이 근데 자유롭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소재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수필이라고 해요. 중자가 무거울 중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그런 거,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무거운 주제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수필이다라고 하면 중수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풀비린내에 대하여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벼운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수필이라고 해요. 경자가 가벼울 경자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경수필에 들어갑니다. 자, 수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한 형식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항상 여러분들 귀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필 작품을 모아 보니까 한 99.9%가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100%는 아니에요. 항상 귀납적으로 모든 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필의 형식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경험을 하고요. 그에 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과 이제 깨달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일을 경험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내 태도를 변화시켜요. 여기 세 가지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풀비린내에 대하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 이제 이렇게 쓰여진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을 우리 현대 수필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문으로 쓰여질 경우에는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이건 역시 한문 수필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학기 때 했었던
우리가 이제 문학을 보시면 거기 문학에서 우리가 경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설이라고 옆에 붙어 있죠. 그럼 이게 고전 수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죠. 경설은 이제 경은 거울경자 거울 밀어 그래서 거울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이야기를 한문 수필이다 나와 있죠. 그렇죠. 한문 수필을 우리가 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읽지 않았지만 어떤 형식적인 그런 구조를 보일까요? 바로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울에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를 풀다가 뒤에 이제 설 이렇게 붙었으면 이것은 바로 이제 수필이구나 한문 수필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거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바로 이제 풀비린내에 대하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수필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처음 부분부터 볼까요? 자, 풀비린내에 대하여, 자, 비린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좋지 않은 냄새이긴 하죠. 그러니까 냄새가 먼저 나오면서 제목이 나왔네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풀비린내가 굉장히 이제 주제와 관련된 뭔가 냄새겠구나 라는 거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비린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후각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 얘기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네요.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풀비린내는 바로 죽은 풀벌레 냄새예요. 여러분들 풀벌레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짓이겨진 풀벌레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막 꾸리꾸리한 냄새 나죠. 바로 그런 냄새. 이제 풀비린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필자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이제 그런 수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 부분부터 볼까요?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자,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에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 비엔날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64페이지를 보시면 비엔날레 여기 나와 있죠. 경연제란 의미로 미술의 영역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전람회 및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년에 한 번에 열리는 거예요. 1년마다 열리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경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술 박람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술 박람회가 이제 비엔날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술 박람회 때 광주에서 열린 미술 박람회 때 나는 무엇을 보았냐? 태국의 수라시 쿠솔웡 수라시 쿠솔웡이라는 작가의 어떤 감성적 기계라는 내가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 필자의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있죠.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라고 했죠. 자, 여기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글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경험을 하고요. 그로 인한 자신의 이제 깨달음, 그로 인해서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작가가 경험을 하는데요. 경험이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이 작품을 보고 자동차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경험이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바로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에서 수라시 쿠설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이런 경험 이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라고 하고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죠. 경험을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작품은 과연 어떤 작품일까 라고 이제 보신다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요. 교과서 요렇게도 잘 나와 있어요. 64페이지를 펼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과연 이게 무엇이냐? 자, 이게 보시면 자동차를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동차를 뒤집었죠. 뒤집었고, 요 안에 보시면 자동차 뭐 타이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뺐죠. 타이어도 없고, 뭐 핸들도 없고, 뭐 엔진도 없고, 셰시, 뭐 이런 것도 없고, 전부 다 부속품을 뺐어요.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집었죠. 뒤집었어요. 이제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대랑대랑 이렇게 매달아 놨죠. 이렇게 줄을 이어가지고. 그래서 마치 뭐가 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겠지만 이제 그네 침대 같이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여행지 같은데 약간 휴양지 같은데 가서 달려 있는 약간 해먹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먹 같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물 침대 아시죠? 그물 침대 누워 있고 싶다 이렇게 이런 그물 침대 이런 식으로 마치 자동차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동차를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하나의 시각을 그대로 보지 않고요. 하나의 작품을 뒤집어서 생각을 뒤집어서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뒤집어 가지고요. 뒤집어서 침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이름이 설치 미술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작품 이름이 바로 이제 감성적 기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마치 기계처럼 딱딱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렇게 감성적인 약간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침대 같은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바로 수라시 쿠설웡 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자,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고요, 핸들을 빼고요, 타이어를 빼고요, 셰시를 완전히 다 빼고요, 그걸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차를 뒤집었어요. 차를 뒤집어가지고 마치 침대처럼, 그네처럼 매달려 있는 해먹처럼 말랑말랑 매달려 있는 침대처럼 설치를 한 것이다. 이거 설치 미술이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부속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라시 쿠설링의 감성적 기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는 구체적인 이제 묘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서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저게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자, 흔히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봤어요. 이제 그걸 봤어. 그런 경험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나는요, 자동차를 달리는 무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를 보면 필자는 자동차를 좀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동차가 어떻게 달려? 싱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달리는 이 모습이 무기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필자는 자동차를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달리는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저 설치 미술을 보니까 자동차를 완전히 해체했죠. 보시면 자동차 엔진, 핸들, 타이어, 샤시 이런 거 다 빼버렸죠. 자동차 완전 분해했죠. 분해함으로써 마치 새로운 용도, 자동차를 뒤집었죠. 새롭게 뒤집어가지고 보니까 마치 자동차를 침대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새로운 용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로도 바꿀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설치 미술을 보니까 저것이 바로 예술이구나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것을 보고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우리가 전복 먹는 전복이 아니고요, 전복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놨죠. 뒤집어 놨다.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술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색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예술이구나. 저렇게 자동차를 달리는 무기처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저렇게 뒤집어서 새롭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저 작품을 보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라시 쿠설링의 감성적 기계에 관련된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봅시다. 이제 그 무렵에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람은 이제 초보 운전사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는 그 무렵에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첫 번째 경험은 나왔었죠. 수라시 쿠설링의 작품을 내가 보고 나서 자동차가 나는 부정적인 달리는 무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구나 했던 게 자신의 첫 번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험을 볼까요? 두 번째 경험은 이제 이거예요. 바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자기가 다녀봤던 그런 경험이죠. 자,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초보 운전사였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 자동차 타면 좋긴 한데 초보 운전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초보 운전이면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옆에서 말 걸면 겁나 짜증나요. 왜냐면은 운전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 자, 그래서 면허를 따놓고요,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왜냐면 나는 초보 운전사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초보 운전사였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기 겁났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몰아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야.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었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제 그런 거였네요. 부모님이었네요. 그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에는 이걸 봤을 때 멀리 이제 저기 이제 도시가 아니고 저쪽 시골로 이사를 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멀리 이제 도시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시골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나와 있어요. 초보 운전사인데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물론 처음에는 출퇴근할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자, 그러나 뭔가 이제 다른 점이 나왔네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정말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을 본다든지 짐이 많다든지 이래서 내가 운전을 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점차는 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마음이 이제 점차 이제 자동차가 좀 편해진 거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동차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내가 타보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좋냐면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바다를 보고 싶어요. 갑자기 바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다 보고 싶으면 어때요?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막 가서 걸어가서 또 버스 차편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자, 그런데 자동차가 있으면 어때?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오늘 바다 보고 싶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편리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울적해. 바다 보고 싶어. 이러면 그냥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모르는 일이 늘어갔다.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편하니까 드라이브 하고 싶다. 갑자기 그냥 저기 멀리 뭐 강원도로 아니면 저기 멀리 뭐 인천으로 저기 멀리 뭐 부산으로 내가 뭐 바다 보고 싶다, 산 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할 때 그냥 어떠한 뭐 장을 봐야겠다, 어떠한 이제 뭐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겠다, 뭐 짐이 많다 이런 목적이 없이도 그냥 재미로 차를 모으는 일이 점차 늘어나갔다는 거야. 이 얘기가 뭐예요? 자동차 타니까 겁나 편하다, 편리함 익숙해졌다,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떠한 편리함이었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차박하는 영상 많이 나오죠. 자, 차박하는 거 보시면 차에서 하룻밤 자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왜 이게 좋을까요? 차를 몰고 어디로든지 내가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바닷가 옆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차를 몰고 거길 가면 돼요. 그리고 차 안에서 하룻밤 자는 거기 때문에 그 차 안의 공간은 어때요? 나만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나만의 공간이면서 어디로든지 내가 갈 수 있다. 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그 밀폐된 나만의 공간, 이게 너무나 좋았다. 이게 너무나 편리했다. 라는 게 이제 거기 내용이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필자의 여기 내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자신의 이 느낌을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에민 탱스트림이, 이름이 왜 이렇게 다들 어려워요? 에민 탱스트림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시면 스웨덴의 생태학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이 바로 네가 느끼는 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바로 뭐예요?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서, 그렇죠,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 이것은 또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서 바로 어때요? 나만의 공간, 자기 자신의 공간에 나만의 차박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서 어디로든지 또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욕망을 모두 해결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나만의 공간이기도 하면서도 어때요? 이 영토 밖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준다라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로 이 자동차라고 하는 아늑한 자궁,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제 임신한 거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임신한 그 태아만을 위한 공간이죠. 태아만을 위한 공간이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면 어때요? 자동차라는 것은 아늑한 자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라는 것은 바로 나만이 있을 수 있는 내 존재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늑한 자궁이다 라는 비유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차박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의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늑한 자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아늑한 자궁이라고 하는 이 그 공간이 주는 그런 편리함에 너무 좋다.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아늑한 자고 나만을 위한 그 존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에서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자, 모순됐다라는 것은 자, 어때요? 바로 서로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순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순된 욕망이 바로 뭐겠습니까? 아까 두 가지 욕망이 있었죠.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거기다 플러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욕망. 그러니까 하나는 내 안에 내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요렇게 있는 공간이고, 이러면서도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욕망, 요 두 가지가 전부 상반된 거죠. 사실은 요거를 머물고 싶어하는 거고, 요거는 이동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머물 수도 있고 이동할 수 있다는 이 모순된 이 두 가지 욕망을 둘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로 자동차가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아늑한 자궁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고 좋아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공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이 설치 미술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굳이 저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충분히 현대인들에게 어때요? 굉장히 따뜻한 기계의 노릇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이런 욕망을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좀 감성적 기계,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미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이어서 여러분들 6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 문제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이 부분. 자, 필자가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요거 답. 방금 얘기했죠.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더라. 필자가 이렇게 설치 미술로 보여주지 않아도 자동차는 충분히 현대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감성적 기계다. 그러니까 기계라는 자동차의 요건이지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더라. 자, 왜 어떤 점에서 그런다고 했어요?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뭐예요? 자동차가 나만의 공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또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 이 두 개가 합쳐진 거, 이게 뭐야? 바로 모순된 욕망이 되겠죠. 나만의 공간에 머물고 싶다 플러스 그러면서 이동하고 싶다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라고? 자동차라고. 그래서 이미 충분히 현대인들에게 이건 기계이지만 감성을 충족시켜 주더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담화 표지가 다른 걸로 바뀌었죠. 하지만으로 바뀌었죠. 그걸 봤을 때 담화 표지가 이제 이제 반대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이걸 담화 표지를 봤을 때 뭔가 생각이 이제 바뀌었구나, 체인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볼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경험 나오네요. 자,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적이었지만 저 설치 미술처럼 나도 자동차 괜찮았다. 왜냐면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외에 멀리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다는 거야? 서울에 갈 일이 생겼다라는 거야.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어서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자, 몇 번을 망설이다가 자, 나는 초보 주제. 자,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죠. 서울에 갈 일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차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친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자,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이를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서울 갔다가 광주로 내려왔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어땠다고? 이제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뭔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거. 밤에 무섭네요, 여러분. 귀신인가요? 으아, 무섭네요. 처음에는 그저 속도 때문에 이제 빨리 가서 내가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라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뭔가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저건 뭐지? 그냥 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경험이 뭐예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뭔가 차 창문에 뭔가 부딪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체, 바로 이제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모래알갱이 튀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뭔지 바로 이제 여기 밝혀지게 됩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뭔가 푸르딩딩한 것들이 잔뜩 엉켜 있었다. 자, 이게 이제 뒤에서 읽어보시면 이제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였던 시체. 으아! 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러니까 뭔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 부딪혀서 죽은 잔해였다. 이게 바로 푸르죽죽한 것들의 정체였군요. 자, 풀벌레들이 그러니까 밤새 내가 운전을 하면서 달렸을 때 이런 풀벌레 있죠. 차마 죽은 거는 못하겠더라.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이런 풀벌레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런 풀벌레들이 푹 달라붙었다는 거야. 내가 자동차를 슝 달리니까 자동차를 어때요? 슝 달리고 있으니까 이 달리는 자동차 여기에 요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거야.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렇게 해서 잔뜩 죽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죽은 잔해였다. 이게 푸르죽죽한 것들이었구나. 으아. 자,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어떻게 있다는가?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역시 먼지 뭉치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직유적인 표현을 써서 먼지 뭉치처럼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뭐야? 바로 죽은 풀벌레들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쌩 하고 달려가는데 이 앞에서 풀벌레들이 어땠다는 거야? 타닥타닥타닥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는 거. 마치 먼지 뭉치처럼요. 자, 그것을 닦아내려다가 지난밤에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서 자, 이거를 닦으려고 했다가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지난밤에 마치 내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편리하고자 자동차를 탔죠. 자동차를 탔는데 내가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왔던 이것 때문에 풀벌레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에 부딪혀서 단체로 지금 죽은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풀벌레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야. 그래서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임을 알 수가 있나요?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도 모르게 수많은 풀벌레를 죽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구나. 그래서 도망치듯이 세차장으로 갔다. 자, 차를 씻어야 되니까. 자,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이런 흔적은 세차 기계 물살에 여기 물로 씻어버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 자, 그 후로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자, 어땠다는 거야? 운전을 또 해야지 라고 이제 할 때마다 어땠다는 거야? 풀비린내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풀비린내가. 자, 풀비린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자동차에 치여 죽은 풀벌레들의 이런 잔해라고 했죠.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자꾸 이제 풀비린내 냄새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풀비린내는 바로 어때요? 뭐 풀벌레 죽은 요 잔해, 요 냄새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냄새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운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풀비린내는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이 나에게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왜? 내가 지금 편리하고자 자동차를 탔는데 그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풀벌레들이 단체로 지금 박치게 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 죽었다. 내가 뭔가 죽여버렸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풀벌레를 죽여버렸다. 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몸서리치는 기억이 됐다는 거야. 몸서리친다는 거. 으아! 이런 기억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운전대를 잡겠다. 이제 운전을 해야지 할 때마다 풀비린내는 자꾸 생각나고 그럼 죄책감이 자꾸 들고 그래서 어떻게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왜 자꾸 씻고 또 씻었겠어요? 이 사람 더러워서요? 그게 아니겠죠. 이 사람 더러워서가 아니고 그만큼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범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연쇄살인마 막 이런 거 보시면은 연쇄살인마들이 이제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막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막 샤워를 또 하고 막 이러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냄새, 그 기억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알겠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이 사람이 지금 풀벌레가 죽은 거에 대해서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는 바로 이제 그만큼 죄책감이 크구나라고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경험 두 번째는 바로 뭐겠어요? 바로 자신이 운전했던 차에 엉겨붙어서 죽어있는 수많은 풀벌레의 잔해를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제 두 번째 경험이 되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 두 개인데 특히나 이 마지막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아니 나는 시속 100km밖에 안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은 거야? 으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 이 사람이 더 충격받은 건 이거였다는 거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는데 막 다치어 죽었다. 이게 놀랍다기보다는 이게 놀라웠다는 거야. 여기 빨간색 부분. 자, 바로 무엇이었냐? 이런 살상의 경험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죽이는 이런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자, 초경은 아시죠? 여자가 처음 겪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초경처럼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뭐겠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가하는데 다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겪는 것일까? 누구나 다 처음처럼 이렇게 다 겪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초경처럼 누구나 겪었을 것일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를 죽이는 이런 경험을 운전을 하면서 다들 이렇게 겪는 것일까? 라는 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충격이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이 나에게는 예상치도 못한 충격이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고자 자동차를 탔는데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을 다른 운전자들도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이게 충격이었다라는 경험이었죠.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 바로 이 부분을 봅시다. 자,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나에게 굉장히 안락한 공간이었죠. 나만의 그 공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이런 안락한 공간이 어땠다는 거.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다른 풀벌레를 단체로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살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겠죠. 다른 생명에 대한 인간의 무심함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편리하고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인간이 무심히 했던 행동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더 깨달았다고 알겠죠? 그래서 필자의 이 깨달음이 여기에 이어져서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필자가 깨달았죠. 다른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지금 그 자동차 그것을 무심히 탔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탔던 그런 경험이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이게 나를 다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행위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심하게 행동했던 그런 행동 자체가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게 그것이 다른 생명체에게는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기 끝부분을 볼까요? 자,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이제 티베트는 중국 서남부에 있는 고원지대예요. 자, 거기 티베트에 있는 승려들은 이제 승려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 이분들은 어땠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약간 조금 오버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뭐 생명을 존중한다는 느낌에서.
보시면은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어땠다는 거예요? 바로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행위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죽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겠어요? 바로 다른 생명체를 내가 말하면서 죽이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티베트 승려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니면 숨을 못 쉴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생명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티베트 승려들의 예시를 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걸 생각하면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야.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자, 그거를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어떤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꼭 그게 풀벌레가 단체로 와갖고 죽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몰게 되면 타이어에 다른 생명체가 깔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 무엇인가를 죽이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닫긴 했어. 이제 방금 경험하고 깨달았죠. 그렇지만 자동차를 아예 안 탈 수는 없죠. 또 인간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생활을 하려면 자동차를 아예 안 탈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약간 타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다. 그렇지. 또 차를 타고 이제 아이들도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멀리 있는 데는 또 그 자동차를 몰아야만 갈 수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다고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그럼 이제 태도를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태도로 변화가 되었냐? 자,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차를 타기는 타요. 차를 유지하긴 유지하되 그러니까 차를 타기는 타는데 어떤다고? 사용을 최소화하다. 조금만 타자. 그리고 의존도를 낮추자 라는 선에서 내가 타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태도를 정리를 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태도를 바꿨어요. 뭐였지? 자동차를 타긴 타지만 조금만 타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식으로 어떻게 했다고? 태도를 타협을 했다라는 게 이제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그 감성적 기계, 바로 이거 뭡니까? 바로 그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를 왜 감성적 기계라고 말했는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 자동차 너무 편리하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를 계속 타고 싶다. 계속 저거 타고 싶다. 저거 편하니까 저거 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어땠다는 거야? 나는 계속 떠올리는 거야. 뭐 풀비린내를 계속 떠올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걸 내가 감성적 기계에 저거 편하니까, 자동차 편하니까 저거 타야지. 아, 저거 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풀비린내를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렸다는 거. 내가 그래 풀벌레를 죽였었지, 풀벌레가 단체로 활상을 했었지 라고 하는 그 냄새를 자꾸 떠올린다는 거야.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계속 타게 된다면 풀비린내뿐 아니라, 그러니까 풀벌레를 죽이는 거에서 지나치지 않고 피비린내까지 불러올 수 있다.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뭐 고란이라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로드킬 아시죠?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타고 싶다. 저거 타면 더 편리할 텐데 라는 그 유혹이 생길 때마다 계속 풀비린내를 떠올리고, 풀비린내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계속 타게 되면,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자 계속 타게 되면 오히려 이제 피비린내를 불러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도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떠올리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험을 통한 필자가 성찰은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이제 깨닫게 됐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거기에 애찬자였고, 운전을 하기까지, 자동차를 타기 전에 나는 걷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인공호수 이런 거보다는 좀 자연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걷는 걸 좀 좋아하고요. 자연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약간 자연자연한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자동차를 내가 타고부터는, 자동차를 가지고부터는 어땠다는 거야? 생태적인 어떠한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자,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연과 나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요.
자연과 나를 함께 보는 거야. 나도 자연의 일부지. 나도 지구의 일부지. 이렇게 보는 걸 생태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가진다는 거,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자동차를 소유한다. 자동차를 소유한다.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를 탄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서부터는 생태적인 자연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그런 어떠한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긴 있지만 많이 몰지 않는다는 거. 좀 의존도를 줄인다는 거. 조금만 탄다는 거. 자동차에 막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 자동차 위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표현했어요? 자동차 너무 편하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 편리하니까 많이 타고 싶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풀빌인데 이런 걸 떠올려가지고 자동차를 조금만 타야지라고 내 마음속에서 지금 어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조금만 타야지. 하지만 편리해. 타고 싶은데 안 돼. 조금만 타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역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면 자동차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내가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안 돼요. 자동차 타면 그래도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갈등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 내가 그 죽였던 풀벌레가 죽었던 그 냄새가 계속 어떻게 남아있다는 거야. 원죄 의식처럼 내 손에 남아있다. 자, 원죄 의식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용어죠. 우리가 죄가 원래부터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원죄 의식처럼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죽였던 풀벌레를 죽였던 그 경험이 내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원죄 의식처럼 냄새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식의 자아성찰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스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이제 그 핵심 정리 볼까요? 이제 현대수필이고 자유롭게 썼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수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용 구조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고, 그로 인해서 태도 변화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였죠. 성격은 성찰적이라고 해요. 성찰이라는 것은 되게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반성적 똑같은 뭐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나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나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 풀벌레가 제재였고, 주제는 역시 어때요? 자동차 사용을 어떻게 하자고? 조금만 줄이자고요. 아예 안 탈 수는 없고. 생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무심코 편리하자고 탔던 자동차가 바로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특징을 볼까요? 필자의 경험과 그로 인해서 자신이 깨달았죠. 반성을 했죠.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 어때요? 인간과 자연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나도 자연의 일부다 라고 하는 그런 생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자동차를 나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난 자동차를 그냥 달리는 무기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저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고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몰아보니까 자동차는요 내가 내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거기다 플러스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그 욕망 두 개를 전부 다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고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어떤 경험을 했어요. 풀비린내 한꺼번에 풀벌레가 죽었던 경험을 통해서 독자에게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여러 가지 비유 많이 쓰고 있죠. 비유 많이 쓰고 모순된 욕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법 많이 쓰죠. 아늑한 자궁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유법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원죄 의식처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전부 다 설명했어요. 특히 이제 뭐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을 하는 데서 이제 예시 부분 쓰고 있죠. 그러면서 필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사용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현대 문화의 이게 뭐겠어요? 이기심. 현대 문명의 이기심. 이게 뭐 자동차겠죠. 자동차를 모는 요 행위가 다른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경수필이다. 그렇죠? 자, 자동차의 편리성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태 문제에 대해서 나도 자연의 일부인데 내가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체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반성 그리고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이에요. 처음 부분에서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감성적 기계를 감상한 경험을 가지고 도입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흥미를 유발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궁금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신이 자동차에 엉켜서부터 죽어 있는 풀벌레들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찰을 하게 되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도구가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 자동차를 유지를 하지만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해서 사용은 최소화,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자라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는 여기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히 이제 모순된 욕망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죠. 자동차가 왜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 주나요? 내 공간, 자동차 아니라고 하는 내 공간을 가질 수 있다. 거기다 플러스 움직일 수도 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게 두 개가 모순되긴 하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 이거는 이동하고 싶어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켜 주는 게 뭐라고? 자동차라고. 그래서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필자가 느꼈던 죄책감,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손발이 후들후들 떨린다든가 이제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다든가 손을 씻고 또 씻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필자의 죄책감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 자아 성찰의 과정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합시다. 이제 경험을 두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경험은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그 태국의 수라시 쿠설링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저렇게 감성적 기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경험 나도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잖아. 자, 그런데 나의 경험은 풀벌레를 잔뜩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거 나 충격이었어. 이렇게 경험이 이어졌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이렇게 좋았던 그런 자동차가 무심코 몰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몰았던 이 자동차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용은 최소화하고 아예 안 탈 수는 없고요. 자동차에 대한 사용은 최소화하고요. 의존도를 조금만 낮추는 식으로 태도를 바꿔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추론적 읽기에서 풀비린에 대하여 그 본문 내용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풀비린에 대하여 거기 프린트 있죠? 프린트 해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